이건 뱀이야. 이윤의 비명 같은 외침이 새벽 5시 10분의 고요를 깨뜨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근길인지 집에서 쉬고 계신지 아니면 잠들기 전인지 정말 궁금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4년 11월 15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요동의 좁은 골목길, 이웃인의 오래된 반도읍 주택은 깊은 겨울 정적에 쌓여 있었다. 20년 된 2층 주택은 낡은 나무 기둥들이 비적거리며 겨울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눈발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많이 밤의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틀이 덜덜 였고 오래된 보일러가 간헐적으로 내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유진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객기를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입을 다시 덮어보고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셔보기도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최근 들어 불면증이 심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밤이 이런 식이었다. 아마도 35세라는 나이에 대한 불안감과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 때문일 것이었다.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만 여전히 혼자였다. 회사에서도 나의 어린 후배들이 들어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언제 결혼할 거냐며 매번 전화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시계는 새벽 5시 10분을 가리키고 벽시계의 짧은 바늘이 5살, 긴 바늘이 이를 정확히 가리키고 유진은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닥이 맨발에 닿자 몸이 더욱 움츠러들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질지도 몰랐다. 아니면 최소한 졸음이라도 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봤다. 부엌 LPS 선반에서 카모마일 차를 꺼내고 전기 포트에 물을 넣고 스위치를 올렸다. 포트 안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채웠다. 물이 끓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부엌 알키에서 전체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류진은 찬장에서 머그컵을 꺼내고 찻잎을 준비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때였다. 사각,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굴러가는 소리로 들렸다. 하지만 11월이라지만 이미 대부분의 나뭇잎들은 떨어진 지 오래였고 더욱이 이렇게 규칙적인 소리가 날 리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각이 아니었다. 더 길고 더 섬뜩한 소리였다. 스스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콘크리트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 같았는데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거칠고 연속적이면서도 끊어지는 그런 이상한 소리였다. 그리고 촉촉 무언가 둔탁한 것이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것은 녹화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이 문에 몸을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았다. 유진은 차를 붓던 손을 멈췄다. 뜨거운 물이 찻잎에 부어지다가 중간에 멈춘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런 새벽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었다. 더욱이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 살고 있었고 서울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 깨어 있을 리가 없었다.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가정이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새벽 5시에 누군가를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 소리는 뭐란 말인가? 스스 촉촉.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것은 절망적이면서도 끈질긴 소리였다. 마치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소리였다.
소리의 패턴도 일정했다. 스스스 하고 뭔가 귀여운 소리가 나고 잠시 멈췄다가 다뚝돈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다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마치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유진은 털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거실 바닥은 부엌보다 더 차가웠고 슬리퍼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끝이 시렸다. 현관문까지의 거리는 고작 1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였지만 지금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각 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현관문 밖에 무언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거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그 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렸다. 정말로 현관문 바로 앞에서 나는 소리였다. 스스스. 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가 뚝 하고 문에 뭔가 부딪혔다. 누구세요? 유무진은 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새벽 시간이라 목소리가 쉬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대답을 할 텐데 아무 소리가 없었다. 대신 더 강하고 급한 귀여운 소리만 들려왔다. 스스스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빠른 소리였다. 마치 시간이 촉박하다는 듯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뚝뚝뚝 연속으로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더 절실해 보였다. 유진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새벽에 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매일 강도나 절도 사건들이 나오고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많다고 했다. 더욱이 이런 새벽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찾아오는 누군가라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무언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몇 분간의 고민 끝에 유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도화체인을 건 채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에 다가왔다. 11월 중순의 새벽 공기는 뺨을 따갑게 했고 코끝이 시렸다. 바람과 함께 눈발도 조금씩 들어왔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에 들어온 것은 이건 뱀이야. 한 마리의 거대한 백색 뱀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길이가 3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대형 흰 뱀이었다. 유진이 지금까지 살면서 본 배 중에서 가장 큰 뱀이었다. 동물원에서 본 벼들보다도 더 컸다. 몸에 굵기도 어른 남자의 팔뚝만큼 두꺼워 보였다. 순백의 비늘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지만 지금 그것은 처참한 상태였다. 보통이라면 아름다웠을 흰 비는 진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곳곳에 상처 자국들이 보였다. 비는 젖어 있어 몸에 달라붙었고 몸집이 말라 뼈대가 드러날 정도였다. 뱀도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유진은 처음 알았다. 빈 사이사이에는 피가 말라 굳어 있었다. 검붉은 피자국들이 백색 빈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처연해 보였다. 아마도 먼 길을 귀여운 것 같았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귀여우면서 빈이 달고 상처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벼맨의 눈이었다. 벼맨 눈이라고 하면 보통 차갑고 무표정한 것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 벼맨 눈은 달랐다. 그 눈빛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백사의 몸 앞쪽 머리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낡고 더러워진 수건에 쌓인 작은 무언가였다. 그것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위아래로 아주 작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 안에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은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의 움직임이었다. 유진이 도화 체인을 풀고 문을 완전히 열자 백사는 한 걸음, 아니 한 몸 길이만큼 뒤로 물러났다. 마치 자신의 인물가 여기까지였다는 듯이 그 거대한 몸이 스르르 뒤로 밀려나면서도 눈은 계속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위협하는 눈빛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수건 덩어리에 다가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싸지만 호기심과 걱정이 추위를 잊게 했다. 가까이서 보니 수건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더욱 분명했다. 생명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혹시 새끼 고양이나 강아지일까? 아니면 다친 새일까? 유진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무릎에 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것보다는 수건 안의 생명체가 더 중요했다. 괜찮아. 괜찮아. 유진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수건 안에 무언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리며 수건의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 순간 유진의 숨이 목에 걸렸다. 너무나 세상에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였다. 아직 탯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몸에는 양수의 흔적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아기의 피부는 추위로 인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작은 가슴이 간신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아기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눈은 꼭 감고 있었다. 얼굴은 동그랗고 예뻤지만 지금은 추위와 고통으로 찡그린 표정이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추운 새벽에 갓난아기가 혼자 이곳에 그리고 이 거대한 뱀이 아기를 데려왔다는 것인가. 유진은 즉시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아기의 몸은 너무나 차가웠다.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유진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현관문을 닫으려다가 문득 백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다. 백사는 꼬리 부분을 동그랗게 말고 앉아서, 아니 다리를 들고 조용히 유진과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발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믿음도 하지 않았다. 너도 들어와. 이 추위에 유진이 백사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백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슬픈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일이 끝났다는 듯이 이제는 유진이 할 차례라는 듯이. 유진은 일단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거실의 난방을 제대로 틀었다. 보일러가 우르르 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파에서 가장 부드러운 담요를 꺼내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아기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자 숨소리가 조금 더 규칙적이 되는 것 같았다.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기도 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벨이 2번 울리자 즉시 연결되었다. 길빌스구 소방사입니다. 신고 접수 센터입니다. 저기 아기가, 갓난아기가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워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뱀이 거대한 흰 뱀이 데려왔어요. 아기가 너무 차가워요. 숨을 겨우 쉬고 있어요. 침착하세요. 신고자님, 갓난아기를 발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강북구 수여동 12345번지예요. 빨리 와주세요. 아기가 정말 위험해 보여요. 네, 지금 구급대를 출동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절대 흔들지 마세요. 아기가 깨어 있나요? 아니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눈도 뜨지 않고 알겠습니다.
구급대가 곧 도착할 예정이니까 그대로 기다려주세요. 혹시 아기가 호흡곤란을 보이거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즉시 다시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깨달았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다니. 더욱이 뱀이 아기를 데려왔다는 것은 누가 믿어줄까? 자신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일이었다. 창문으로 밖어 내다보니 백사가 여전히 현관 앞에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믿음도 하지 않았다. 마치 파수꾼처럼 그 모습이 왠지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15분이 걸렸지만 유진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아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피부색이 조금 더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조금 더 규칙적이 되었다. 때로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다. 유진은 아기 곁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도움이 오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줘. 유진이 아기에게 속삭였다. 아기가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마침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위인 위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집 앞에서 멈췄다. 유진은 아기를 안은 채 현관으로 나갔다. 여기입니다. 유진이 구급 대원들을 맞아다. 구급 대원 2명이 장비를 들고 뛰어왔다. 아기가 어디 있나요? 여기 거실에 있어요. 구급 대원들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34도예요. 정상 신생아는 36에서 37도 정도 되어야 하는데 구급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맥박은 분당 14-10회 정도. 빠르긴 하지만 신생아 기준으로는 정상 범위 아니에요. 호흡도 규칙적이고 아기를 작은 담요에 다시 쌓아보온에 신경 쓴 후 곧바로 휴대용 인큐베이터에 넣었다. 상태가 어떤가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행히 생체 신호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저체온증이 심각할 수 있거든요. 함께 가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구급차에 오르기 전에 유진은 다시 한번 백사를 바라봤다. 백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눈발이 그의 하얀 비늘을 더욱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급 대원들도 백사를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저 백사 뭐예요? 엄청 크네요. 그 백사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유진이 말했다. 구급 대원들은 서로 눈을 맞춰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백사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아기를 수건에 싸서 우리 집 앞에 놓고 갔어요. 저 백사 어떻게 하죠? 유진이 구급 대원에게 물었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백사가 아기를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일단 아기가 우선이니까요. 나중에 동물보호소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유진은 그 백사를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집에서 담요 하나를 더 가져와서 백사 근처에 놓아주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줘. 백사는 유진을 올려다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다.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들이 유진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아기는 곧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고 유진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신생아실 문에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고 유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기다렸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6시가 넘어 있었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적이 있었나 싶었다. 30분 후 소아과 전문의 김현수 박사가 나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 박사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기 상태는 어떤가요? 유진이 급하게 물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 박사의 첫 마디에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적절한 첫 치료로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체온을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추위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정말 골든타임 내에 발견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요? 내 신생아가 이 정도로 체온증에 노출되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한 겁니다. 유진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백사가 정말로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만약 백사가 아기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아기는 추위 속에서 혼자 죽어갔을 것이다. 아기는 언제 태어난 것 같나요? 탯줄 상태와 양수 흔적을 보면 20-30시간 전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밤이나 그저께 늦은 밤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아기의 보호자는 어디 계신가요? 김 박사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집 앞에 있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미아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출생 신고나 여러 법적 절차들도 필요하고요. 김 박사는 계속 설명했다. 아기는 남자아이고 체중은 3kg 정도입니다. 신생아 기준으로는 정상 체중이에요. 외상은 없고 기억도 없습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다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모가 임신 중에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입원해 하나요? 체중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수유가 원활해질 때까지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포도당 링거를 맞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분유를 시도해 볼 예정이에요. 유진은 신생아실 창문을 통해 아기를 바라봤던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는 평온해 보였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얼굴도 처음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정말 다행이네요. 유진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른 새벽에 김 박사가 궁금해했다. 그게 믿기 어려우실 텐데 뱀이 데려왔어요. 뱀이요? 네, 정말 큰 흰 뱀이었어요. 아기를 수건에 싸서 저희 집 앞에 놓고 갔어요. 김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특이한 일이네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선생님,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요. 신고 접수하러 오신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신고자 분께 전해주세요. 김 박사가 유진을 바라봤다. 경찰 조사에 협조해 주시고 아기 보호자를 찾는 일이 우선이겠네요. 그런데 혹시 아기를 발견한 정확한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진은 새벽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던 것, 그리고 거대한 백사와 아기를 발견했던 순간까지 김 박사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는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북경찰서의 박민수 형사가 유진의 집을 찾아왔다. 40대 초반에 침착해 보이는 형사였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해서 첫 인상이 좋았다. 정말 특이한 사건이네요. 박 형사가 말했다. 뱀이 아기를 데려왔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20년 넘게 경찰 일을 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에요. 박 형사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백사는 여전히 유진이 놓아준 담요 위에 조용히 다리를 들고 놓아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담요 위에 살짝 쌓여 있었지만 백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유진이 가져다 준 물과 음식도 조금 건드린 흔적이 있었다. 이 뱀이 정말로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박 형사가 백사를 가리키며 물었다.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아기를 수건에 싸서 여기에 놓고 있더라고요.
뱀이 크기도 보통이 아니네요. 이 정도 크기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절해 보였어요. 아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박 형사는 백사를 자세히 관찰했다. 신기하네요.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야생뱀이면 사람만 봐도 도망가거나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마치 사람과 오래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뱀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야겠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겠어요. 박 형사가 말했다. 인근 상가와 주택가 CCTV를 모두 확인해 볼게요. 이 정도 크기에 뱀이 움직이면 분명히 포착될 거예요. 인근 상가와 주택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영상이 포착되었다. 새벽 4시 50분경 한 마리의 거대한 흰 뱀이 무언가를 몸으로 밀면서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뱀이 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매우 조심스럽게 몸으로 밀고 있었다. 입으로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의 앞부분으로 밀면서 이동하고 있었다. 정말 신기합니다. 박 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입에만 보세요.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직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중에 아기를 잠시 놓쳤을 때의 모습이었다. 뱀이 방향을 바꾸다가 수건이 옆으로 밀려났는데 백사는 즉시 멈춰서서 매우 조심스럽게 머리를 이용해 수건을 다시 제자리로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같은 방향으로 기억했다. 일반적인 뱀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박 형사가 설명했다. 입에만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기른 뱀이 가능성이 높아. 한편 이 사건은 빠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 중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했던 것이다. 거대한 흰 뱀이 구한 신생아라는 제목으로 모든 뉴스 채널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유진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말 뱀이 아기를 데려온 건가요? 그 뱀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아기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또 질문이 쏟아졌지만 유진은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다. MBC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뤘다. 새벽 시간 한 마리의 거대한 흰 뱀이 갓난아기를 몸으로 밀고 와한 여성의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기의 출생 배경과 이 뱀이 어떻게 아기를 찾았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자는 계속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크기의 뱀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생뱀은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려 하는데 이 뱀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다. 서울 강북구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현대판 기적이라며 감탄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기의 안전과 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고 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뱀이가 누군가에 의해 길러진 뱀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생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뱀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아기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배의 정체가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현대판 모세 이야기 같아요. 동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워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뱀미한 일인지 확실한가요? 뭔가 조작된 것 같은데 너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건 발생 3일 후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수의사 정호진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를 봤는데요. 그 백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수 회사는 30대 후반의 경험 많은 수의사였습니다. 특히 파충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서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특수동물 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안경을 쓴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다른 대형 범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진은 정수회사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현관 앞 담요 위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 자리를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면 조금씩 먹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다리를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같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와, 정말 크네요. 정수회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범합 비단배 뱀이나 아프리카 비단배 밤 정도 될 텐데. 하지만 색깔이 완전히 흰색이네요. 정말 신기해요. 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특별한 종류인가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일단 크기부터가 보통이 아니에요. 성체 기준으로 3m는 좋게 넘어 보이는데 이 정도 크기의 범합은 야생에서는 보기 어려워요. 더욱이 이렇게 완전한 백색은 알비놀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알비놀은 드물어요. 정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백사에게 다가갔다. 놀랍게도 백사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수의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다. 정말 사람에게 길들여진 범합군요. 정수의사가 말했다. 야생 범합이라면 절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 범은 확실히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른 범입니다. 정수의사는 백사를 자세히 관찰했다. 범합 머리부터 꼬리까지 천천히 살펴봤다. 영양 상태는 좋지 않네요. 그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들도 보이고 그는 백사의 목 뒤쪽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정수의사가 말했다. 범합 목 뒤쪽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뭔가를 재관한 적 같은데. 재관한 적이요? 네, 요즘에는 귀중한 반려동물에게 추적장치를 싣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런 대형 파충류는 잃어버리면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일부러 재건 것 같아요.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왜 누군가가 추적장치를 제거했을까? 정수의사는 백사를 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로 데려가기를 제안했다. 임시로 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정리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추적장치 일부가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유진은 조금 망설였다. 백사가 떠나는 것이 왠지 아쉬웠다.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면서 묘한 애착이 생겼던 것이다. 괜찮을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센터는 파충류 전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의 정체를 찾는 것이 아기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유진은 백사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백사야, 잠시 선생님을 따라가야 해. 너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괜찮지? 신기하기도 백사는 유진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백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정수회사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 백사를 정밀 검사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백사의 목 뒤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있었네요. 정수의사가 흥분해서 말했다. 추적장치의 일부예요. 제거하려다가 완전히 빼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걸로 주인을 찾을 수 있나요? 유진이 물었다.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추적장치에는 보통 등록 번호가 있거든요. 정수의사는 곧바로 박민수 형사에게 연락했다. 형사님,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뱀액에서 추적장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동물보호센터로 달려왔다. 정말요? 그걸로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제조사에 연락해서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몇 시간 후 추적장치 제조사에서 연락이 왔다. 등록자는 박정순이라는 주소는 담당자가 주소를 알려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추적장치는 3개월 전에 비활성화되었어요. 박 형사와 유진은 즉시 박정순 할머니의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유진의 집에서 3불로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우편함에는 며칠치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옆집 주민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정순 할머니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옆집에 사는 최영자 씨가 말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뱀을 키우셨다고 들었는데요. 박 형사가 물었다. 아, 백사 말씀하시군요. 정말 신기한 뱀이었어요. 할머니가 10년 넘게 키우셨거든요. 최 씨는 계속 말했. 처음에는 작은 뱀이었는데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저렇게 커진 거예요. 정말 할머니를 잘 따라했어요. 마치 강아지 같았죠. 이 백호요? 네, 할머니가 이름을 백호라고 지으셨어요. 하얀 호랑이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뱀이지만 용맹하게 자라라고. 최 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박 할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사셨죠. 특히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어려운 아이들이요? 유진이 물었. 내 희망의 집이라고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시고 가끔 직접 가서 봉사도 하셨어요. 약간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망의 집, 그곳은 유진이 2년간 자원봉사를 했던 곳이었다. 혹시 할머니가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최 씨가 눈을 반짝, 특히 한 젊은 여자 선생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시면서 이름이 뭐였더라? 아, 유진 씨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정순 할머니는 유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백호는 할머니와 함께 유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백호는 정말 영리한 범이었어요. 최 씨가 계속 말했다. 할머니가 어디 가실 때마다 따라다니고 할머니 말을 정말 잘 알아들었어요. 마치 사람 같았죠.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백호는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 장례식 날 사라졌어요. 최 씨의 목소리가 슬퍼졌다. 아마 슬퍼서 그랬나 봐요. 그 후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듣네요. 최 씨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백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자식처럼 키우셨어요. 할머니가 백호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게 있을까요? 박 형사가 물었다. 할머니가 항상 백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죠. 유진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백호는 할머니를 잃고 방황하다가 어떤 이유로 아기를 발견했고 할머니가 늘 이야기했던 착한 이유들,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백호는 어떻게 아기를 찾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유진의 집을 정확히 찾아왔을까? 박 형사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박정순 할머니의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할머니의 조카인 박수연 씨로부터 열쇠를 빌려 집안에 들어갔다. 집은 3개월 동안 비어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 켠에는 백호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큰 수조와 보온 등, 그리고 각종 뱀 사용용품들이 있었다.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셨네요. 유진이 말했다. 벽에는 백호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백호가 작은 새끼였을 때부터 지금의 크기가 될 때까지의 성장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박수연 씨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이에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할머니가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여기에 백호와 유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유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 2024년 9월 15일 마이너스 오늘 희망의 집에 갔다. 이유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다. 백호야, 너도 저런 착한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2024년 13일 마이너스 유진 선생님이 미영이를 특별히 돌봐주신다고 한다. 그 아이 참 불쌍한데. 백호야, 우리도 그 아이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을까? 2024년 10월 21일 마이너스 백호가 오늘따라 유난히 영리하다. 내가 유진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쫑고 세우고 듣는다.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아. 가장 놀라운 기록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일기였다. 2024년 8월 11일 마이너스 백호야. 할머니가 곧 너를 두고 떠날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지. 만약 할머니가 없어져도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유진 선생님을 찾아가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 일기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박정순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백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백호에게 유진을 찾아가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할머니가 정말 마지막까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백호에게 저를 찾아가라고 하신 거네요. 박수연 씨도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백호를 걱정하시고 희망의 집을 다시 찾은 것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였다. 유진은 박 형사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다. 시설장인 김영희 씨는 유진을 반갑게 맞아다. 유진 씨,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시설장님 혹시 박정순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매달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가끔 직접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주시고 김 시설장은 박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특히 임신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할머니가 유독 관심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김 시설장이 말했다. 송미영이라는 15세 아이였는데 유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미영이 그 아이는 임신한 상태로 희망의 집에 왔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아이였다. 유진이 특별히 돌봤던 아이 중 하나였다. 미영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글쎄요. 아기를 낳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벌써 6개월 전 일이에요. 오, 여긴 수영하면 혹시 미영이가 나온 아기가? 혹시 미영이가 언제 출산했는지 기록이 있나요? 김 시설장이 파일을 뒤져보았다. 여기 있네요. 11월 15일에 출산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시설을 나갔다. 11월 15일, 바로 백호가 아기를 데려온 날이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강북구 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 시설장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뭐예요? 미영이가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유진 선생님한테 가고 싶다고. 유진 선생님이라면 도와주실 것 같다. 박 형사는 즉시 송미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희망의 집을 나간 후 그녀가 머물렀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강북구 일대의 고시원, 원룸, 쉼터 등을 모두 수색했다. 마침내 강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미영이의 흔적을 발견했다. 고시원 사장 이철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영이는 한 달 전부터 그곳에 머물렀다고 했다. 그 아이 임신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씨가 말했다. 불쌍해서 밤새도 못 받고 있었죠. 그런데 사흘 전 밤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흘 전 밤이요? 네. 그날 밤에 진통이 온 것 같았어요.
신음소리가 들려서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 방은 비어 있고 이씨는 계속 말했다. 신기한 게 그날 밤에 뱀 한 마리가 고시원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큰 흰뱀이었는데 흰뱀이요? 박영사와 유진이 동시에 물었다. 네, 처음 보는 뱀이었어요. 그런데 그 뱀이 미영이 방 창문 아래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백호는 어떻게든 미영이를 찾아냈고 그녀가 출산하는 것을 지켜봤던 것이었다. 하지만 미영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박영사는 즉시 인근 병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출산 후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강북구 일대의 모든 병원을 확인한 결과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간호사 이순자가 경찰에게 연락한 것이다. 4월 전 새벽에 10대 소녀가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왔어요. 이 간호사가 설명했다. 출산 후 과다 출혈로 위험한 상태였죠.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 무명한 자로 처리되었는데 지금 어디 있나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예요. 박영사와 유진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소녀를 본 순간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영아. 송미영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창백한 얼굴에는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니.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유진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출혈이 심했어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미영이 곁에서 밤새 지켰다.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백호는 병원 앞마당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진 수의사가 백호를 임시로 병원 근처에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백호는 병원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아 마치 미영이와 아기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새벽 5시경 미영이의 눈꺼풀이 떨렸다. 미영아 깨어났니?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눈을 뜬 미영이는 유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그래, 미영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제 아기는요? 안전해. 아기는 안전해. 내가 잘했어. 미영아. 미영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이의 이야기는 이루어졌다. 그녀는 고시원에서 혼자 진통을 겪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가족들은 그녀를 버렸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가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신경 안 썼는데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스르르, 뭔가 기어다니는 소리 같았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한 마리의 거대한 흰 범이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그 배는 미영이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신기하게도 그 벤이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진통이 심해지면서 미영이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그 벤이 창가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정말 무서웠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대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미영이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죽더라도 아기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창문을 열어서 그 벤을 불렀어요. 그 벤이 마치 제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수건에 써서 창가에 두었다. 그리고 벤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 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 벤에게 말했어요. 유진 선생님께 가져다 달라고. 유진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뭐라고? 유진이 놀라서 물었다. 정말이에요.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벤이 알아들을 것 같았거든요. 예진은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백호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의식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줬나 봐요.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미영이를 병원에 데려간 것은 고시원 사장 이철수 씨였다. 그는 아침에 미영이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미영이가 계속 말했다. 그 벤이 정말로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진은 미영이의 손을 꼭 잡았다. 미영아, 정말 대단했어. 아기를 지켜낸 거야. 선생님, 제가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은 내가 회복하는 게 먼저야.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동물행동학자인 이진우 교수님이 관심을 보였다.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벤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죠. 특히 이런 대형 벤들은 더욱 그렇고요. 이 교수는 며칠간 백호를 관찰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이 벤은 특정한 냄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다. 유진 씨가 입었던 옷, 유진 씨가 만진 물건들, 마치 그 냄새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냄새로 사람을 기억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벤은 유진 씨의 목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여러 실험을 통해 백호의 능력을 확인했다. 유진이 녹음한 목소리를 들려주면 백호는 즉시 반응했고, 유진이 입었던 옷을 보여주면 고개를 끄덕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호가 미영에게 보이는 반응이었다. 미영이가 회복되어 휠체어를 타고 나왔을 때 백호는 그녀를 보자 몸을 낮추며 다가갔다. 뱀이 몸을 낮춘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다. 이 뱀은 미영이와 유진 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가 설명했다. 반면에 냄새나 시각적 정보가 아니라 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유진이 물었다. 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특히 이런 대형 종들은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인간의 사회적 구조를 상당 부분 이해하게 돼요. 이 교수는 백호의 행동을 더 자세히 분석했다. 이 뱀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행동도 매우 특이해요. 보통 온현동물은 먹이로 인식하는데 이 뱀은 아기를 보호 대상으로 인식했어요. 이 교수의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제 생각에는 이 뱀이 박정순 할머니로부터 유진 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가 유진 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뱀호는 그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뱀호는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유진 선생님을 찾아가라는. 하지만 어떻게 미영이를 찾았을까요? 박 형사가 물었다. 그것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뱀호는 할머니와 함께 희망의 집에 갔을 때 미영이의 냄새를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임신한 여성의 냄새는 매우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미영이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고요. 이 교수는 계속 설명했다. 뱀은 적외선 감지 능력이 뛰어나서 체온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미영이가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체온 변화를 감지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영이 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유진이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미영이가 아기를 맡겼을 때 배모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유진 선생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미영이가 말했다. 그 배모가 정말로 제 말을 알아들었다니 동물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이 교수가 말했다. 특히 인간과 깊은 유대를 형성한 동물들은 더욱 그렇죠. 박정순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할머니의 조카 박수연 씨가 집을 더 자세히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다. 이 일기장에는 백호를 어떻게 기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2013년 3월 21일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한 남자가 작은 뱀을 버리고 가는 것을 봤다.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정말 예쁘다. 온 몸이 하얗다. 백호라고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2013년 5월 11일 백호가 정말 빨리 자란다. 벌써 1미터가 넘었다. 수의사 선생님은 아마 범합이 단 뱀과 다른 중에 교배 종일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고 크게 자라는 것 같다고. 2015년 7월 3일 백호가 이제 3미터가 넘었다. 이웃들이 무서워하지만 나는 전혀 무섭지 않다. 백호는 정말 착한 아이다.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2017년 10월 11일 백호가 함께 희망에 집에 갔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금세 친해졌다. 백호는 정말 신기한 아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다. 이 일기들을 통해 백호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할머니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백호가 사람들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다는 기록이었다. 2020년 2월 14일 오늘 희망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백호가 그 아이가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다.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정말 신기한 아이다. 2021년 6월 7일 유진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 백호도 유진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 유진 선생님이 오시면 백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는 백호에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었다. 저는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되었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미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이런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기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유진은 미영이의 손을 잡았다. 미영아,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김민정 복지사도 부드럽게 말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도 돼요. 급할 건 없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선생님이 아기를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이가 유진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준비가 되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때까지 선생님이 돌봐주시면. 유진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35세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운명처럼 자신에게 온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게 미영아, 내가 잘 키울게. 유진의 대답에 미영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김복지사는 입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하지만 임시보호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유진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기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백호도 함께 키우기로 결정했다. 정우진 수의사는 백호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제 충분히 가정에서 키울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대형 뱀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해요. 유진의 집에는 박정순 할머니가 백호를 위해 사용했던 사용용품들을 그대로 가져왔다. 큰 사육장과 보호원 등 습도 조절 장치 등 백호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다. 무엇보다 하늘이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울면 백호가 가장 먼저 사육장에서 나와 아기 침대 근처로 조용히 기어왔다. 그리고 아기 곁에서 딸을 들고 조용히 지켰다. 정말 신기해요. 미영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이를 보러 올 때마다 말했다. 백호가 정말 하늘이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백호는 미영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하늘이가 잠들 때는 백호도 함께 잠들고 하늘이가 깨면 백호가 먼저 일어나서 유진을 깨웠다. 마치 아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정우진 수의사는 정기적으로 백호의 건강을 체크했다. 백호의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정 수의사는 백호와 하늘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백호가 이렇게 인간 아기를 보호하는 행동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백호는 하늘이를 자신의 새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편 이 사건은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처음에는 반전이 신기한 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있는 취재가 이루어졌다. KBS에서는 이 이야기를 1시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다. PD 이현주 씨가 직접 유진을 찾아왔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고 증거도 명확하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백호와 하늘이의 일상, 미영이와의 만남, 박정순 할머니의 묘참배, 희망의 집 방문 등이 카메라에 담겼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백호가 하늘이를 돌보는 모습이었다. 하늘이가 잠들면 백호가 아기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서 함께 잠들고 하늘이가 깨면 백호가 먼저 일어나서 몸을 길게 늘여 유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깨웠다. 정말 신기해요. 카메라매니가 말했다. 마치 백호가 하늘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뱀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니 조명 감독도 감탄했다. 처음에는 뱀이라서 무서웠는데 지켜보니까 정말 온순하고 지적인 것 같아요. 특히 아기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부드러워요. 촬영 중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다. 하늘이가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였는데 배밀서가 먼저 알아차리고 유진에게 알리는 모습이었다. 배밀서가 하늘이 근처에서 몸을 살짝 움직이며 유진의 주의를 끌었고 유진이 확인해 보니 정말로 기저귀를 갈아야 할 상황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유진이 놀라며 말했다. 냄새로 알 수 있나 봐요. 정우진 수의사가 설명했다. 배는 후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서울대학교 이진호 교수도 인터뷰했다. 이 사례는 동물 행동학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뱀이 이렇게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건 정말 두문일이에요. 동물도 이렇게 지능적일 수 있다니 뱀에 대한 편견이 많이 바뀌었어요. 백호가 정말 대단해요. 생명을 구한 영웅이에요. 하늘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랄 것 같아요. 박정순 할머니의 사랑이 백호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본 방송은 2024년 12월 21일에 방영되었다. 시청률 18%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방송 후 유진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다. 대부분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저희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백호 같은 뱀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특히 놀라운 것은 희망의 집에 대한 반응이었다. 다큐멘터리 방송 후 희망의 집에 후원금이 쏟아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아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 했던 것이다. 김영애 시설장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 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새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고 있어요. 정말 박정순 할머니와 백호 덕분이에요. 후원금은 한 달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희망의 집이 설립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후원이었다. 새로운 건물 건축이 시작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유진은 미영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집 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서 박정순 할머니 기념관,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미영이가 말했다. 백호도 함께 왔는데 건축 현장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는 여전히 유진과 하늘이를 따라다니며 모든 외출에 함께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백호의 온순한 성격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희망의 집이 문을 연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백호가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유진이 봉사활동을 할 때 따라온 것이었지만 곧 백호만의 특별한 역할이 생겼다. 백호가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요. 새로운 봉사자 박성은 씨가 말했다.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백호를 보면 마음을 열어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백호는 특별한 치유 효과를 보였다. 동물매개 치료의 효과였지만 뱀물을 이용한 치료는 매우 드문 사례였다. 심리상담사 정미경 박사는 이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백호는 무조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존재가 필요해요. 백호는 말을 하지 않고 특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들 곁에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존재감이 아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16세 소녀 이지은이는 백호를 보고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이벤트는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지? 지은이가 백호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지은이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였는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백호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도 할머니를 잃어서 슬펐구나. 나처럼 백호는 지은이 곁에 조용히 앉아서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 17소년 김민수도 백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신기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민수는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백호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백호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어줘요. 정미경 박사는 이런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백호의 존재 자체가 치료 효과를 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백호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이가 돌이 되었을 때 백호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다. 하늘이는 이제 백호를 백사 아저씨라고 불렀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백호는 하늘이가 부르면 언제든 반응했다. 어느 날 하늘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 하늘이가 울기 시작하자 백호가 즉시 사육장에서 나와 하늘이 곁으로 갔다. 그리고 자신의 부드러운 몸으로 하늘이를 감싸며 위로했다. 하늘이가 울음을 그치며 백호를 안았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백호가 하늘이를 정말 잘 돌봐주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미영이가 말했다. 정말 신기한 범이에요. 유진은 하늘이가 백호와 함께 자라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백호는 하늘이에게 책임감과 배려심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하늘아, 백사 아저씨가 너를 지켜주는 것처럼 너도 백사 아저씨를 지켜줘야 해.
유진이 하늘이에게 말했다. 네, 하늘이가 백사 아저씨 지켜줄 거예요. 하늘이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하늘이가 2살이 되던 해 미영이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상대방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정우진 씨였다. 우진 씨는 미영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하늘이도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한다고 했다. 유진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미영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유진이 미영이를 안으며 말했다. 결혼식에는 하늘이와 백호도 참석했다. 하늘이는 미영이를 미영이 이모라고 불렀고 백호는 결혼식장에서 조용히 한켠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백호의 온순한 모습에 안심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미영이는 백호에게 특별히 인사했다. 백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하늘이를 구해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 백호는 미영이의 손을 살짝 건드려 마치 잘 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백호는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유진 씨도 말했다. 미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미영이의 결혼 소식과 함께 백호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요 외신들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미국에서 온 기자가 놀라며 물었다. 유진은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대답했다. 일본 다큐멘터리 PD 바나카시는 특히 감동을 받았다. 일본에도 큰 밴들이 있지만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백호를 보러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유진의 집 앞에는 간판이 세워졌다. 백호의 집이지만 유진은 백호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백호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거든요. 대신 희망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백호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에 백호가 희망의 집을 방문하는 시간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다. 아이들은 백호를 보고 신기했고 어른들은 감동받았다. 정말 온순하네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눈빛이 정말 지적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백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 하늘이가 3살이 되던 해 드디어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늘이가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은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늘아,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하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야. 유진은 하늘이의 나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하늘이는 정말 특별하게 우리 집에 왔어. 백사 아저씨가 데려왔거든. 백사 아저씨가요? 그래, 하늘이를 낳아준 이모가 있어. 미영이 이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모가 하늘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백사 아저씨가 하늘이를 엄마에게 데려온 거야.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미영이 이모가 내 진짜 엄마예요. 미영이 이모는 하늘이를 낳아준 분이고 엄마는 하늘이를 키우는 사람이야. 둘 다 하늘이를 사랑하는 엄마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백사 아저씨는 내 천사예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백사 아저씨는 하늘이의 천사야. 이 대화를 들은 백호는 하늘이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머리를 살짝 비볐다. 마침 맞다고 말하는 것 같다. 하늘이는 백호를 안으며 말했다. 백사 아저씨 고마워요. 저를 엄마에게 데려다줘서. 백호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하늘이가 4살이 되었을 때 큰 변화가 있었다. 유진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것이다. 한 동물 병원에서 동물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백호 덕분에 동물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이제 다른 동물들도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유진이 말했다. 새로운 직장에서 유진은 백호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유진의 진실한 모습을 보며 점차 믿게 되었다. 정말 뱀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동료 간호사 김수진 씨가 물었다. 네, 정말이에요. 기회가 되면 백호를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김수진 씨가 백호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놀라워요. 뱀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유진은 많은 동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백호에게서 배운 것들을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했다. 특히 버림받은 동물들이나 상처받은 동물들을 돌볼 때 백호의 인내심과 따뜻함을 생각했다.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감정이 풍부해요. 유진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백호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하늘이가 5살이 되던 해 미영이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었다. 두 번째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하늘아, 너에게 동생이 생길 거야. 미영이가 기쁘게 말했다. 정말요? 축하해요, 이모. 하늘이가 신나게 대답했다. 미영이는 이제 완전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우진 씨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고 간호사로서의 커리어도 잘 쌓아가고 있었다. 하늘아,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미영이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다. 이모도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유진 엄마에게 보내주셔도요. 하늘이의 대답에 모든 어른들이 감동받았다. 5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미영이의 둘째 아이는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한별이었다. 하늘이의 하늘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하늘이 오빠처럼 착하게 자라려 미영이가 한별이를 안으며 말했다. 백호도 한별이를 처음 보았을 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조용히 다가가서 한별이를 지켜봤다. 백호도 한별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진이 말했다. 한별이와 하늘이가 함께 놀 때 백호는 두 아이를 모두 지켰다. 마치 두 아이 모두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말 신기해요. 우진 씨가 말했다. 백호가 두 아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가 6살이 되었을 때 백호의 이야기를 담은 다른 아동 도서가 출간되었다. 하늘이가 직접 감수한 책이었다. 백사 아저씨와 하늘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늘이는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백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러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이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요. 하나이가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가족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하늘이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백사 아저씨는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뱀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 뱀에도 착할 수 있구나. 나도 백호를 만나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책이 인기를 얻으면서 백호는 더욱 유명해졌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백호를 평범한 가족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다. 백호는 유명한 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하늘이의 아빠이고 내 소중한 동반자예요. 세월이 흘러 백호도 나이가 들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9살이 되었을 때 백호는 이미 11년을 넘긴 노년의 벼이 되어 있었다. 벼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백호는 이제 할아버지 벼였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하늘이를 지키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움직임이 조금 더 느려졌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겨울이 되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백사 아저씨 괜찮아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백호는 하늘이를 보며 여전히 고개를 끄다. 하지만 예전만큼 민첩하게 움직이지는 못했. 정호진 수의사는 정기 검진에서 백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관절에 문제가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해요. 나이를 고려하면 정말 좋은 상태예요. 잘 관리하시면 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백호를 위해 더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보호운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부드러운 침구를 깔아주었다. 영양제도 규칙적으로 먹였다. 하늘이도 백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다. 백사 아저씨, 이거 드세요. 하늘이가 백호에게 특별한 먹이를 주었다. 백호는 하늘이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먹이를 받아 먹었다. 그리고 하늘이의 손을 살짝 건드려 하늘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자신의 출생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우와, 정말 뱀이 너를 데려왔다고. 친구 지민이가 놀라면 물었다. 백사 아저씨가 나를 구해줬어. 정말 용감한 뱀이야.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은 담임 선생, 김수진 선생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늘아, 정말 특별한 이야기구나. 선생님도 백사 아저씨를 만나보고 싶어. 김 선생님은 학급 시간에 하늘이의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과 나누어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은 꼭 혈연 관계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아이들은 하늘이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몇 달 후 김 선생님은 실제로 백호를 만나러 유진의 집을 방문했다. 정말 온순하네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김 선생님이 감탄했다. 백호는 새로운 방문객을 조용히 맞이했다.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하늘이가 이런 특별한 가족과 함께 자라고 있구나. 정말 행복한 아이예요. 하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우리 가족 자랑하기 시간이 있었다. 하늘이는 주저없이 백호에 대해 발표했다. 저희 가족에는 백사 아저씨가 있어요. 백사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셔서 지금의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늘이의 발표에 집중했다. 백사 아저씨는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발표를 들은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하늘이 정말 멋있어. 나도 백사 아저씨를 만나보고 싶어. 아이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김 선생님도 감동받았다. 하늘이 덕분에 우리 반 아이들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하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외 겨울, 백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103년을 넘긴 백사는 이미 뱀으로서는 매우 고령이었다.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먹이도 잘 먹지 않았다. 백사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정호진 수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유진은 하늘이와 함께 백사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하지만 백사의 움직임은 점점 더 느려졌다. 어느 날 밤 백사가 하늘이 침대 옆으로 와서 조용히 다리를 틀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었다. 백사 아저씨, 어디 아파요? 하늘이가 백사를 쓰다듬으니 울었다. 백사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백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마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다. 거실부터 하늘이의 방까지 백사는 모든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다. 유진은 백사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백사야, 무슨 일이야? 유진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백사는 조용히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점심시간, 백사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몸을 눕혔다. 유진과 하늘이가 다가가자 백사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백사 아저씨,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 나이지만 하늘이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백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이의 손을 살짝 건드렸다. 그리고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마치 하늘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백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들 절대 잊지 않을게. 백사는 유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3시, 백사는 하늘이와 유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마치 긴장에 빠져드는 것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백사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미영이와 오진 씨, 한변이, 정호진, 수의사, 희망의 집 아이들, 그리고 백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장례식장에는 백사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일생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박정순 할머니와 함께 있던 어린 시절부터 하늘이를 지키던 마지막 순간까지 백사는 정말 특별한 병이었어요. 정호진 수의사가 추도사를 했다. 한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줬죠.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이진우 교수도 참석해서 말했다. 백사는 우리가 동물의 지능과 감정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하늘이는 백사의 사진 앞에서 편지를 읽었다. 백사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저씨는 제 천사예요. 하늘에서도 건강하세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편지를 읽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유진도 마지막 인사를 했다. 백사야, 너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어. 박정순 할머니께도 잘했다고 전해줘. 정말 고마웠어. 우리는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백사는 박정순 할머니 옆에 묻혀 할머니와 백사가 다시 만난 것이었다. 묘기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백사 마이너스 생명을 구한 영웅, 사랑을 전한 천사, 영원히 기억될지. 백사가 떠난 후 하늘이는 한동안 많이 슬퍼했다. 매일 밤 백사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백사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하늘아. 하지만 백사 아저씨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유진이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다. 백사 아저씨가 우리에게 준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이는 백사가 남긴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백사 아저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늘이가 물었다. 사랑이야 하늘아.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책임감. 백사는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자신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겠어요. 백사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희망의 집에는 백사 기념관이 세워졌고 그곳에는 백사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야기가 전시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백사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백사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백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주자. 아이들은 백사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가치들을 배웠다. 중학생이 된 하늘이는 희망의 직업을 수의사로 정했다. 엄마, 저는 백사 아저씨 같은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왜? 백사 아저씨가 저를 구해준 것처럼 저도 동물들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유진은 하늘이의 꿈을 적극 지원했다. 주말마다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해주었고 동물 관련 책들도 많이 사주었다. 하늘이는 특히 파충류에 관심이 많았다. 엄마, 사람들이 뱀을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정말 지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동물이에요. 하늘이가 말했다.
백사 아저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늘이는 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퍼뜨리는 일도 하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동물들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미영이도 하늘이의 꿈을 응원했다. 하늘아, 정말 멋진 꿈이야. 백사가 너에게 준 사랑을 동물들에게도 전해주는 거구나. 미영이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한별이도 벌써 5살이 되어 하늘이 오빠를 무척 달라했다. 오빠, 백사 아저씨 이야기 또 해주세요. 하늘이가 졸으면 하늘이는 언제든 백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늘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집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다. 유진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어린 뱀을 입양한 것이었다. 백사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역시 흰색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뱀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하늘이가 물었다. 아직 이름이 없어. 하늘이가 지어줄래?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세롬이에요.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세롬이는 구조된 암컷 개였다. 백사만큼 영리하지는 않았지만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다. 처음에는 백사와 비교되어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롬이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롬이는 백사 아저씨와는 달라요. 하지만 세롬이도 특별해요. 하늘이가 말했다. 세롬이는 하늘이를 따라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다. 백사를 대신할 순 없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주었다. 하늘이는 수의학과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였다. 이 지능 교수님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하늘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내가 바로 백사가 구한 그 학생이구나. 이 교수님이 반갑게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네. 많이 컸구나. 교수님, 백사 아저씨 이야기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내 연구 인생에서 가장 신기했던 사례였어. 아직도 논문으로 인용되고 있다니. 하늘이는 이 교수님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동물의학 치료를 전공하고 싶어요. 특히 파충류를 이용한 치료를 연구하고 싶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돕는 일을 연구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백사가 너에게 준 영감이구나. 이 교수님은 하늘이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파충류를 이용한 동물의학 치료는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된 분야야. 내가 개척해보려. 하늘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미영이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셋째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하늘아, 너에게 또 동생이 생길 거야. 미영이가 기쁘게 말했다. 정말요? 축하해요, 이모니라. 미영이는 이제 완전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우진 씨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고 간호사로 승진도 했다. 하늘아,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미영이의 셋째 아기는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하늘이었다. 하늘, 한별, 하늘. 모두 하늘과 관련된 이름들이었다. 하늘이 오빠처럼 착하게 자라려 미영이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다. 하늘이는 이제 새 아이의 큰 오빠가 되었다. 제가 잘 돌봐줄게요. 하늘이가 말했다. 하늘이가 대학교 3년이 되었을 때 백사의 이야기를 다른 성인용 소설이 출간되었다. 하늘이가 직접 감수한 책이었다. 백사의 기적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물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하늘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다.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해요. 하늘이가 청중들에게 말했다. 백사 아저씨는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종이 달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청중들은 하늘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마침내 하늘이가 수의사가 되었다.
졸업과 함께 동물매개 치료 전문 클리닉을 열었다. 하늘이 동물병원이라는 단판을 달고 백사의 사진을 병원 입구에 걸었다. 첫 번째 환자는 트라우마를 가진 8살 소녀 영희였다. 영희는 계획에 물린 경험이 있어서 동물을 무서워했다. 하늘이는 영희에게 백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희망의 집에서 한 임신한 소녀가 찾아온 것이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협 7세 소녀 수진이가 울며 말했다. 하늘이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머니 미영이를 떠올렸다. 같은 상황이었다. 수진아, 괜찮아.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도와줄게. 저 아기를 키울 수 없어요. 하지만 아기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는 수진이를 위해 좋은 입양 과정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수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몇 년 후 수진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하늘이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하늘이가 30살이 되던 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백사의 혈통을 이어받은 새끼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백사가 젊었을 때 남긴 후손들이 번식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정말요? 백사 아저씨의 후손들이 하늘이가 흥분하며 물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연락 온 것이었다. 백사의 DNA를 이어받은 새끼 뱀들이 태어났고 그중 한 마리를 하늘이에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늘이는 주저하지 않고 승낙했다. 새로운 강아지는 백사와 놀랍도록 닮았다. 비늘 색깔, 눈빛, 심지어 행동까지 비슷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유진이 물었다. 백이요. 백사 아저씨의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백이는 백사의 혈통답게 매우 영리했다. 하늘이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다. 하늘이가 결혼을 했다. 상대방은 같은 수의사인 이사영인 서영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백사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은 사람이었다. 결혼식에는 백기도 참석했다. 백이는 결혼식장에서 야무지게 한켠에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마치 백사가 그랬던 것처럼 백사 아저씨가 보고 있을 거예요. 하늘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 1년 후 하늘이와 서영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서영이 물었다. 백은요, 백사 아저씨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백은이는 태어나자마자 백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보였다. 백이는 백은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신기해요. 서영이 말했다. 마치 백사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백은이가 3살이 되던 해 또 다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늘이의 병원에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치매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었다. 우리 할머니가 치매 걸리신 후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그런데 동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늘이는 백기를 할머니에게 소개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백이가 할머니 손을 살짝 건드리자 할머니의 눈에 빛이 돌았다. 미영이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한별이와 하늘이도 각각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이 나왔다. 모든 아이들이 백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 백사 이야기 또 해주세요. 손자들이 졸으면 미영이는 언제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예적에 하늘이 삼촌 구해준 백사라는 별이 있었다 한다. 희망의 집은 이제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는 큰 기관이 되었다. 모든 지점에는 백사 기념관이 있었고 아이들은 백사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배웠다.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자. 서로 도우며 살자.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백사의 가르침은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 하늘이의 동물병원도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다. 특히 파충류를 이용한 동물 매개 치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외국에서도 변학을 오고
하늘이는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했다. 모든 것이 백사 아저씨 덕분이에요. 하늘이가 항상 말했다. 어느 날 하늘이는 일기장을 펼쳐 그날의 기록을 적었다. 30년 전 오늘 백사 아저씨가 나를 데려왔다. 그때는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사랑의 기적이었다. 박정순 할머니의 사랑, 미영이 이모의 사랑, 백사 아저씨의 사랑, 그리고 유진 엄마의 사랑이 모두 모여서 이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백사 아저씨는 단순히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사랑의 길을 찾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켰다. 백사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백사의 기적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기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